자, 지형 두 번째,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이에요.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 역시 개념 간단하지만 이제 그 지도상에서 위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간에 나오는 화산 지형에서의 심화적인 개념.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자, 카르스트 지형인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분필로 실판을 긁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긁고 나서 분필 지우고 싶으면은 저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에다가 물 묻힌 걸로 물 묻힌 지우개로 어떻게 이렇게 지우거든요. 슉. 물 묻힌 지우개로 지우니까 이 분필이 물에 녹아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왜 그런 거냐면 이 분필의 주 성분이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거든요. 탄산칼슘이 물에 잘 녹아요. 그런데 이 탄산칼슘이 석회암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지형이 카르스트 지형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물에 녹는다는 표현보다는 석회암이 물에 용식된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석회암에 있는 탄산칼슘이 물에 용식돼서 만들어진 지형, 물에 녹아서 용식돼서 만들어진 지형이 바로 카르스트 지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 같은 형성 과정,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 용식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물에 녹는다랑 같은 언어인데 이제 용어 전문 용어 용식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경관. 이 세 경관이 주로 교과서에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탑카르스트예요. 탑카르스트. 탑카르스트 말 그대로 탑처럼 뾰족뾰족하게 솟아난 봉우리, 석회암 봉우리들이거든요. 탑카르스트. 이 경관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석회 동굴 지하에 있는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석회암이 물에 녹으면은 물에 녹으니까 그게 싹 사라질 거 아니에요. 맞으면 지하에서 석회암이 녹는다면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동굴이 석회 동굴인데 석회 동굴 같은 경우에는 안에 특이한 지형이 있어요. 바로 종유석, 석순, 석주인데 자 종유석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서 이제 매달려 있는 석회암 탄산칼슘 덩어리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친구가 종유석이고요. 석수는요 바닥에서 쌓여서 천장을 향해 올라가는 쭝쭝쭝쭝 이렇게 자라나는 녀석이 석순이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천장에서 고드름처럼 내려오는 종유석이랑 바닥에서 쌓여서 위를 향해 올라가는 석순이 운 좋게 만나면은 이게 기둥이 되겠죠? 위랑 아래가 붙어버리니까 이거를 석주라고 한다. 그래서 석회동굴에는 뭐가 있다? 종유석, 석순, 석주라고 하는 탄산칼슘 지형,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탑카르스트, 석회동굴 이런 지형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변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지형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관광 자연으로 많이 이용되고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곳 탑카르스트가 가장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이 탑카르스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탑카르스트 이거는 이제 베트남에 있는 할롱베이라는 지역인데요. 자, 카르스트 지형 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석회암에 있는 탄산칼슘이 물에 어떻게 돼서 그렇죠.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식돼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형성 과정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자, 첫 번째로 석회암층이 있어요. 석회암층. 다 석회암지대인데 이제 빗물에 의해서 녹겠죠. 얘네가 물에 잘 녹는다 그랬으니까 녹아서 이 석회암층이 다 씻겨서 사라집니다. 씻겨 사라지는데 근데 잘 녹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녹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녹는 부분은 그대로 녹아서 사라지고 잘 안 녹는 부분은 이렇게 봉우리처럼 뾰족뾰족하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녹아라 하고 물이 닿았는데 안 녹는 좀 말 안 듣는 애들이에요. 이게 잘 안 녹는 애들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빙기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는 후빙기가 되면은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로 들어갈 테니까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얘네가 이 봉우리들 물에 잠기게 돼요. 물에 잠겨서 어떻게 되냐? 마치 물 위에 이런 섬들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탑카르스트다. 어떻게 만들어졌다?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식돼서 만들어졌다. 요런 지형이 탑카르스트고요. 그 문제에 나오는 거는 세계 지도에서 탑카르스트 지형이 어디 있니?를 주로 물어봐요. 그래서 딱 지도를 띄우고 탑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지는 곳 첫 번째는 베트남 할롱베이랑 중국의 구일인이거든요. 근데 둘 다 비슷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암기하긴 편할 거예요. 첫 번째 베트남의 할롱베이 어디냐면 여기가 우리나라고 여기가 중국인데 중국 남부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나라. 여기가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은 북부 지역 여기에 뭐가 있다? 할롱베이.
할롱베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 사진 속 탑카르스트 지형이 관광 제한으로 주로 이용되는 지형이 있고요. 두 번째, 베트남 북부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중국이죠. 맞아, 중국의 남부 지역. 이쪽에도 탑카르스트 지형이 있는데 이쪽의 지명이 중국의 구이린 혹은 한자로 게림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베트남 북부의 할롱베이랑 중국 남부의 구이린 요 정도가 문제에 나오는 탑카르스트 지형, 석회암이 빗물에 용식돼서 만들어진 지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오답률 54%짜리 문제래요. 근데 간단해요. 그러니까 알면 틀리고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렇게 있네요. 물이 있고요. 이런 봉우리들 바로 탑카르스트 지형이에요. 사례 지역 중국 구일인, 베트남 할롱베이. 형성 과정 뭐가 형성된다? 탑카르스트가 형성된다인데 이제 왜 형성되느냐 이거잖아요. 자, 정답 몇 번이냐면 바로 4번이겠죠. 빗물과 지하수에 의해 석회암이 녹는 과정에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탑카르스트 지형의 형성 과정이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이건 앞에서 했던 산지 지형이랑 평야 지형의 위치까지 한번 같이 파악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오답률 64%짜리 굉장히 높은 문제네요. 자, 문제 볼게요. 이제 가나다 지역을요. A, B, C, D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가부터 볼게요. 유람선 위에서 푸른 바다 곳곳에 솟아오른 석회암 바위들의 얽힌 저서를 관광객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 자, 바다에 솟아오른 석회암 봉우리 무슨 지형이에요? 바로 이거 탑 뭐식이에요? 카르스트죠. 탑 카르스트 지도에서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베트남 북부, 중국 남부. 그래서 여기 B 칸은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석회암 바위들 관광객들한테 그 원주민들이 설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경관이 아름다우니까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 이거를 관광업으로 삼아서 돈 좀 벌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카르스트 옆에다가 그냥 자기 집을 짓고 보트도 하나 사놓고 그렇게 살면서 외국에서 관광객들 오면 그 보트에 태워주어서 돌아다니면서 원주민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전설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뭐 실제로 이 탑카르스트 할롱베이 같은 경우에는 두 암석이 이렇게 마치 키스하는 것처럼 입맞춤하는 것 같은 바위가 있어요. 이건 뭐 예전에 뭐 남녀가 뭐 키스했다는 키스바위다 그런 전설을 알려주면서 이제 관광객들을 관광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관광 자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탑카르스트 할롱베이 중국의 구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끝없이 펼쳐진 넓은 평야지대에서 자 평야하면 우리 어디랑 어디만 알면 되냐면은 동아시아 쪽 계절풍 지역이랑 미국 중앙 부분만 알면 된다 그랬어. 근데 이제 동아시아의 계절풍 지역은 덥고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서 잘 자라는 쌀을 재배할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중앙 평원 부분에서는 여기는 바다랑 멀어가지고요. 그렇게 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밀이나 옥수수를 또 대평원이니까 엄청 대규모로 재배해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펼쳐진 넓은 평야에서 대형 농기계로 상업적 밀농사가 포인트죠. 밀농사. 그 밀농사 짓는 평원이라고 하면은 여기 미국이잖아요. 미국 중앙부에 있는 무슨 평원? 대평원이라고 보시면 되면서 나는 C예요. 가는 B였죠. 다 험준한 고산지대에 건설된 옛 제국의 유적지에서래요. 험준한 고산지대. 우리 고산지대로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디라고 아까 1강에서 첫 번째 그 지형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냐면은 세계 지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지난 무슨 산맥? 안데스 산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찍혀 있는 데는 안데스 산맥 지나는 페루라는 국가예요. 페루라는 국가. 페루 국가에는 옛날에 그 잉카 문명 유적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 제국의 유적지에서 전통 복장을 입고 정답은 다는요 D가 되는 겁니다. 고산지대니까요. 안데스 산지예요. 그리고 옛 제국 유적지 이거 잉카 유적지예요. 잉카 유적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각각 B, C, D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지도상에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뼈저리게 느끼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카르스트 지형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화산 지형이에요. 화산 지형. 자, 화산 지형도 이런 간단한 개념들이 있고
이런 심화된 개념들이 있어요. 먼저 간단한 개념부터 그 교과서에 나온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산 지형은 순간적 그중 화산 터져서 만들어진 거겠죠. 맞아요. 지각 밑에 있던 마그마가 분출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관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화산 지형의 경관 말 그대로 화산이 분출해서 마그마 용암 터지고 흘러내리는 화산 쇄설물 흘러내리고 먼지 날아가고 요런 경관. 두 번째, 자 화산이 있다는 건 밑에 마그마가 쫙 깔려 있다는 거니까 땅이 가열되겠죠. 무슨 열이 있냐면 이제 지열이에요. 그 지열을 이용해 물이 달궈진 온천, 온천에서 사람들이 목욕을 즐기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열, 땅에서 나는 지열을 이용해서 여긴 지열 발전소거든요.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지열 발전소도 화산 지형의 경관이라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간헐천. 간헐천도 물인데요. 요 온천이랑은 좀 달라요. 온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예요. 왜냐면은 계속 공기에 노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간헐천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서 계속 그냥 물에 열받다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땅 한 번씩 뚫고 뻥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헐천 같은 경우는 온도도 굉장히 높고, 이 간헐천에서 뭐 목욕하겠다고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간헐천도 역시 지열 때문에, 그러니까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열 때문에 발생하는 경관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간헐천 같은 경우는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이거 보러 간 사람들이 계속 카메라로 찍고 있다가 야 언제 터지냐 하면서 안 터지냐고 딱 카메라 껐는데 그때 뻥 터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간헐천은 오랜 시간 카메라를 켜둬야 찍히는 경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관광자연과 이렇게 지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소, 전력 생산으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도상에서의 위치, 화산 지형이 나타나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밑에 보면은 일본,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북섬, 하와이, 이탈리아가 나와 있잖아요. 한 군데 한 군데 체크해 볼게요. 먼저 자 화산 지형 나타나는 곳 일본, 우리나라 옆에 일본이죠. 여기 일본입니다. 일본. 두 번째 아이슬란드. 여기가 아이슬란드예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도 조금 이따 하겠지만 판과 판의 경계 부분에 있거든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지각은 여러 개의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퍼즐 조각들이 찢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되게 거기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아이슬란드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고위도에 있으니까 얼음도 많아요. 그래서 불과 얼음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뉴질랜드 북섬. 자, 뉴질랜드는 여기 있는 게 뉴질랜드인데요. 뉴질랜드는 크게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섬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와이는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점점점점 찍히는 섬이에요. 섬. 여기는 그 지각 퍼즐 조각들을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건 아니고, 퍼즐 조각 한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 판의 약한 부분을 바늘로 콕콕콕 찔고 뚫고 나오듯이 이렇게 콕콕콕 중간에서 판 중앙부에서 분출하는 그런 방식 때문에 분출을 해가지고 화산 지형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탈리아 어디 아까도 했었죠. 이탈리아 여기 유럽 지중해 위에 있는 장화 모양의 나라 이탈리아입니다. 요런 국가들 일본,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북섬, 하와이, 이탈리아 등에서 앞에서 봤던 이런 경관들, 화산, 온천, 그다음에 땅의 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소 전기 생산, 그다음에 간헐천, 이런 경관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교과서 개념. 여기선 지도상의 위치를 외우는 게 중요한데, 조금 더 변별을 위해서 심화적인 내용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바로 판구조예요. 판구조. 이것도 뭐 간단하니까 너무 복잡하진 않아요. 판은 경계 유형 세 군데랑 대표적인 지형만 좀 알아두면 되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 보면은 지구는 가장 바깥쪽 껍데기 부분, 여기가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밟고 서 있는 땅이에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지각은 여러 개의 퍼즐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이런 여러 개의 퍼즐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대륙의 모습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고 있죠. 맞아요. 이렇게 퍼즐 조각들을 움직이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퍼즐 조각들입니다. 퍼즐 조각들. 그 퍼즐 조각들 어떤 부분, 이 경계 부분에서 퍼즐 조각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면서 우리 인간은 이 퍼즐 조각
이 하나의 땅에 비하면 엄청 작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퍼즐 조각들이 부딪히거나 찢어지거나 떨어지면은 그 위에 있는 아주 작은 존재인 인간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겠죠. 그게 바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판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데 그 판이 서로 부딪히는 경계냐 찢어지는 경계냐 이게 갈라진 경계냐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냐라는 판 경계의 세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 경계의 세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퍼즐 조각들 지각판 이 퍼즐 조각들의 경계선은요 크게 세 가지 유형. 먼저 판과 판이 만나요. 만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수렴한다라고 하죠. 모은다를 수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렴형 경계가 있고요. 두 번째 판과 판이 갈라져요. 찢어져요. 찢어서 퍼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발산형 경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보존형 경계라고 해가지고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 보존형 경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과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의 지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먼저 판과 판이 부딪히는 수렴형 경계부터 할게요. 내신에서 통사 정도의 깊이로 나오는 거는 수렴형 경계에 두 군데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바로 만나는 부분 바로 체크해 볼게요. 수렴형 경계 판과 판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여기랑요. 여기에요. 지금 둘 다 경계선이 그어져 있죠. 맞아요. 둘 다 판과 판이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이쪽 지역부터 볼게요. 이쪽은요. 지금 여기 무슨 나라예요? 인도잖아요. 인도판이랑 유라시아판이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인도니까 여기 있는 대륙이에요, 바다예요. 그쵸? 육지니까 대륙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무슨 판과 무슨 판이냐면은 판과 판이 충돌하긴 하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대륙판과 대륙판. 충돌하면서 지각이 위로 솟아나가지고 만들어진 산맥. 그래서 여기서는 히말라야 산맥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여기도 퍼즐 조각들이 만나는 부분이죠. 여기도 퍼즐 조각들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대륙판하고 여긴 바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에 발달한 산맥이 무슨 산맥이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안데스 산맥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는 수렴형 경계긴 한데 대륙판과 내륙판이에요. 대륙판과 해양판이에요. 그렇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부분이거나 딱 두 군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첫 번째, 자 수렴형 경계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부분 어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고 두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부분 여기서는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안데스 산지가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면서 땅 위로 솟아나서 만들어진 산맥이다. 이게 수렴형 경계 두 가지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지도상에서 위치 외우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이게 수렴이죠.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은 해양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어쨌든 충돌이니까 수렴이죠. 수렴형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딪히는 경계 수렴형 경계였고요. 그 다음에 판과 판이 갈라져요. 점점 멀어지는 경계 그걸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형 경계도 딱 두 군데만 알아두세요. 어디랑 어디냐면은 요 경계랑 요 경계예요. 먼저 요 경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어느 국가였어요? 아까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 아이슬란드였었어요. 아이슬란드가 화산 활동이 일어난 이유가 이 퍼즐 조각 경계선에 있는 국가인데 그 퍼즐 조각이 양쪽으로 찢어지고 있거든요. 양쪽으로 찢어지면 우리 살 찢어지면 살 사이에서 피가 나오면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갈라진 경계인데 지금 아이슬란드 보니까 여기 바다잖아요. 해양에서 판이 발라지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 바다를 뭐라고 불렀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쭉 가는 거. 대서양이잖아요. 맞아요. 대서양의 중앙 부분. 대서양의 중앙 부분에서 갈라지는 곳.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서양 중앙 해령
대서양에서 판과 판이 갈라지는 발산형 경계 거기에 위치한 국가가 아이슬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뭐랑 뭐가 활발하다? 지진과 화산이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발산형 경계 첫 번째 해양에서 판이 갈라지는 아이슬란드 대서양 중앙 해령이었고요. 두 번째 대륙 내부에서 갈라져요. 판이 아프리카라는 대륙 내부에서 판이 이쪽이랑 이쪽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 내부 육지에서 판과 판 이쪽으로 찢어지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땅은요 밑으로 내려앉게 돼요. 밑으로 내려앉아서 땅 모양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이 가라앉은 낮은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지구대라고 불러요. 지구대. 근데 이 지구대가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불리는 판과 판이 갈라지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발산형 경계에 대륙 내부에서 판이 갈라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 이 지역 역시 지진과 화산이 활발한 지역이군요. 결론은 뭐다? 저기는 발산형 경계다. 근데 대륙 내부에서 판이 갈라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다.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위치 잘 기억하세요. 아이슬란드는 뭐다? 대서양 중앙해령 바다에서 갈라지는 거고요.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대륙 내부에서 갈라지는 판과 판의 경계. 지진과 화산이 활발하다. 이게 판과 판의 경계 유형 중에 두 번째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군데를 암기하시고요. 자, 세 번째 경계 판과 판이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갈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긋나서 방향이 뒤틀려요.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얘는 이렇게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 보존형 경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 같은 경우는 요 땅은요 이쪽으로 가고요. 요 땅은 이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서 땅이 끊어지게 돼요. 이렇게 땅이 끊어지는 단층이 발생하게 돼요. 단층. 그래서 판과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진 경계는 세계지도 딱 한 군데만 외워두세요. 바로 어디? 여기 지금은 여기 태평양판입니다. 태평양판. 그다음에 여기는 북아메리카 판인데요.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 판의 경계선에 있는 요 땅이 끊어진 단층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불러요. 샌 안드레아스 단층. 그래서 판과 판이 어긋나서 갈라지는 경계에 샌 안드레아스 단층 위치 한 군데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태평양판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판 태평양판 보면은 판이 지금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경계선 부분, 이 판과 퍼즐 조각의 경계선 부분에서는 퍼즐이 부딪히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어긋나서 미끄러지기도 하니까 지진과 화산이 활발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둥근 부분, 둥근 부분, 이렇게 둥근 부분. 우리 둥근 거를 환이라고도 해요. 우리 동그란 거 많으면 환공포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둥근 부분. 여기를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또 지진과 화산이 특히 화산이 활발하기 때문에 여기를 불의 고리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죠? 다시 뭐다? 태평양 근처에서 이렇게 이쪽을 불의 고리 지진과 화산이 활발한 판과 판의 경계 부분을 불의 고리라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판과 판의 경계 유형 세 가지 완료입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유형 뭐가 있었어요? 판과 판이 부딪히는 수렴형 경계 두 군데 있었고요. 판과 판이 갈라지는 발산형 경계 두 군데 있었고요. 판과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 여기 샌 안드레아스 단층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출발이 비어있는 동그라미, 도착이 꽉 차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경로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자, 가볼게요.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불의 고리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우리 불의 고리 한번 그려볼까요? 불의 고리, 태평양판 이렇게 슉 이게 둥근 거, 불의 고리. 불의 고리에서 출발해서 이제 곧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래요. 불의 고리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불의 고리에서 이 색깔이 있어야겠죠. 이 불의 고리에
출발 색깔이 있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네. 일단 경로는 C인 것 같은데. 자, 곧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니까 한 요 정도로 갔다는 불의고리에 출발해서 곧 목적지로 갔다는 거네요. 그래서 현재 빙하가 녹은 물이 고여 만들어진 큰 호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호수가 크게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대호라고 하는데 오대호가 예전에 빙하기 때는 빙하로 덮여 있었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녹아서 고인물이 만들어진 빙하호입니다. 근데 아무튼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는데 거기 도착지 근처가 고생대에 만들어진 고기 습국 산지가 있대요. 맞아요. 여기 무슨 나라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산지가 크게 두 군데 있다 해서 하나는 이쪽에 있는 신기 습국 산지인 로키 산맥이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 고기 습국 산지인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도착지 근처죠. 이 도착지 근처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바로 고생대에 만들어진 고기 습국 산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는 두말할 것 없이 경로가 어디예요? 가는 C가 가의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C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 번째 나와볼게요. 기장입니다. 비행 경로의 절반쯤 지나고 있는 우리 비행기는 현재 거대한 지구 대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행 경로의 절반이니까 얘는 이제 알았고요. 절반, 절반 지나고 있는데 거대한 지구대. 지구대 하면 동아프리카 지구대밖에 없죠. 지구대가 뭐냐면은 땅에서 판과 판이 갈라질 때 판과 판이 갈라지니까 가운데인 땅이 밑으로 쏙 꺼지는 여기를 지구대라고 했었어요. 지구대. 그래서 발사형 경계에서 지구대 어디? 동아프리카 지구대 여기라고 했죠? 딱 이 부분이 있네요. 지금 중간 지나고 있는데 지구대 있네. 그래서 정답은 나는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C, 나는 A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6번 다음은 서로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 두 학생의 여행기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는 아이슬란드를 여행 중이야. 아이슬란드 아까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판과 판이 갈라지는 발산형 경계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서 자 두 땅 사이로 깊은 계곡이 있는데 조금씩 멀어지고 있대. 맞아요. 계곡이 이렇게 계곡 푹 파인 데가 계곡이잖아요. 근데 그 두 땅 사이가 조금씩 멀어진다는 건 아이슬란드가 판과 판이 벌어지는, 멀어지는, 갈라지는 경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죠. 자, 니은 볼게요. 곳곳에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 간헐천이 있어. 그쵸? 그 지열 때문에 그런 거잖아. 화산이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서는 온천을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는 거 맞고요. 세 번째 아이슬란드. 맑은 날 오후 3시인데도 어둑어둑해. 오후 3시인데 어두울 수가 있어요? 어두울 수가 있어요. 왜요? 아이슬란드 어디냐면 여기 아이슬란드잖아요. 굉장히 고위도 지역이죠. 우리 고위도 지역에서는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현상 나타나는데 겨울에는 해가 안 뜨는 극야현상이 나타났었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오후 3시인데 어둑어둑하다는 거는 해가 안 떠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극야가 나타나는 겨울 계절이기 때문인 거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을 난 지금 페루에 있어. 여기는 안데스 산지에 있는 자 페루 여기 있고 안데스 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쪽에 자 안데스 산지 보면은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형성됐대요. 맞나요? 앞에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안데스 산지가 어디 있었냐면은 자 여기가 안데스 산지였어요. 근데 무슨 판과 무슨 판이에요? 대륙판하고요. 바다잖아요. 대양판과 대륙판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충돌하는 경계, 수려면 경계는 맞는데 이 안데스 산지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이지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이 아니거든요. 역시 지도 암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문제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면은 화산, 그다음 판과 관련된 좀 하드코어한 깊이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화산 지형 다음 이제 피오르 지형. 피오르 지형도 너무 간단합니다. 피오르 지형. 자, 피오르 지형은요. 일단 빙하 침식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게 결론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골짜기죠. 골짜기인데요. 골짜기가 예전에 빙하로 덮여 있던 빙하기엔 저기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 골짜기에 아주 크고 무거운 빙하가 이렇게 꽉 껴 있었어요. 빙하가. 엄청 크고 무거운 얼음 덩어리가 꽉 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사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경사면을 따라 조금씩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 이 얼음이 이쪽 방향 좀 이동하면서 그러면 이 얼음이 돌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은 이 엄청 크고 무거운 얼음을 압력을 받는 거잖아요. 이 얼음이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면 계곡 벽이 쭉 깎이겠죠. 이 얼음 모양. 지금 알파벳을 할까 U자처럼 생겼죠. 이 U자 모양 그대로 계곡이 쭉 깎일 거예요. 빙하에 의해서. 그래서 이 빙하가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빙하 모양대로 계곡이 쭉 깎인 쭉 파인 길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게 계곡 이렇게 파여 있는 겁니다. 빙하의 침식 때문에 나타난 저렇게 파여 있는 계곡인데 근데 이제 빙하기 다 끝나니까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럼 바닷물이 높아지겠죠?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피오르라는 거는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깎여 있는 이 골짜기가 후빙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쭉 다시 들어찬 거예요. 바닷물에 의해서 침수돼서 만들어진 골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성 과정 빙하기 때 빙하의 침식 여기 얼음이 꽉 껴 있었다 그랬죠? 꽉 껴서 쭉 내려오니까 계곡이 다 파였어요. 그래서 그 침식으로 형성된 골짜기 기가 U자국인데 거기에 이제 얼음이 다 녹아서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바닷물에 침수돼서 형성된 게 뭐다? 피오르. 그래서 피오르는 바닷물이 여기 다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 깊은 곳까지 쭉 밀려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안선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해안선이 톱니바퀴처럼 이게 좀 꾸불꾸불하고 뾰족한 모양이에요. 한번 봐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이런 데가 피오르 해안입니다. 아까 보면 골짜기 깊은 곳까지 물이 물려 들어왔었죠? 맞아요. 이런 곳, 이런 곳. 바닷물이 깊은 곳까지 밀려 들어왔다. 왜? 빙하 때문에 깎인 골짜기인데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쭉 밀려 들어와서 만들어진 해안선 모양이 어때요? 톱니바퀴처럼 뾰족하고 구불구불한 모양. 이런 걸 무슨 해안이라 부른다? 피오르 해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피오르하는 위치 대표적인 데가 노르웨이랑 뉴질랜드 남섬인데요. 문제에 나오는 곳은 노르웨이가 대부분 많이 나오긴 합니다. 노르웨이 피오르의 위치 볼게요. 바로 여기가 노르웨이예요. 이쪽이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무슨 해안? 피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질랜드의 남섬. 뉴질랜드의 남섬도 역시 피오르 해안이 발달해 있어. 아까 뉴질랜드 북섬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기는 화산 지형이 많고 뉴질랜드 남섬이랑 노르웨이 쪽은 빙하 침식으로 깎여 있는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차서 꾸불꾸불한 해안선 모양이 있는 피오르안이 발달한다. 지도에서 위치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건조 지형은 너무 간단해요. 건조 기후 사막이랑 스텝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막에 있는 지형들이 대부분 건조 지형들이 대부분 사막에 있는 지형들이에요. 자, 먼저 모래 언덕부터 볼게요.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불러요. 모래사 언덕구라고 해가지고 왜 만들어졌겠어요? 그렇죠.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쌓여가지고서 이 사구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의한 퇴적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시고 이거는 뭐처럼 생겼어요? 버섯처럼 생겼죠? 맞아요. 이 대가리 부분이 크잖아요. 버섯바위에요. 근데 원래는 암석이 요렇게 생겼었는데 담석이었는데 모래바람이 아랫부분을 집중적으로 깎으면서 여기가 침식돼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아랫부분이 파여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윗부분은 왜 안 파요? 윗부분도 깎일 텐데 이제 보통 모래 같은 경우에는 바람 날리면은 무게가 있으니까 보통 아랫부분에서 더 많이 깎이겠죠. 아랫부분으로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래바람에 의해 침식돼서 만들어진 버섯바위 그래서 모래에 의한 침식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건조 지형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정말 지형 끝입니다. 자,
자, 그다음은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간단한데 간단한 내용에서 문제 조금 꼬으려고 중간중간에 복병이 숨어 있으니까 강조해 드리는 부분 잘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연재해는 태풍이에요. 자, 태풍은요. 다른 말로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왜냐면 이 아래 지역 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라고 가지고 다른 이름은 열대성 저기압인데 태풍 우리가 뭐 17년 정도 살아서 알죠? 그죠? 많은 비랑 바람을 동반해서 풍수해를 일으켜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발생 시기는 주로 7, 8, 9월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태풍 피해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요. 바람 많으니까 뭐 농작물 피해나 비닐하우스나 지붕 날아가고 그 주로 풍수해라고 해요. 바람과 물에 의한 피해 풍수해인데 이제 주목할 점은 피해가 아니라 태풍이 주는 유익함이에요.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은 자 주로 여름 시기에 오니까 태풍이 한번 불어 제끼면은 폭염 현상이 완화가 되고요. 두 번째, 바닷물이 빨개진 적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닷물 속에 플랑크톤이 많아지는 건데, 자 바닷물 속에 플랑크톤이 많아지게 되면은 플랑크톤이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다 먹어요. 그럼 물 속에 산소가 부족해져 가지고 그 산소를 흡수하는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바다에 플랑크톤이 많아서 바닷물이 빨개지는 걸 적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태풍이 올라오면 바닷물을 한번 뒤집어 엎을 거 아니에요. 엄청 센 바람이니까. 그래서 그 적조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폭염과 적조를 완화시켜준다. 꼭 기억하세요. 태풍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아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풍은요. 이렇게 저위도의 열대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요 정도가 한 위도 몇 도 정도냐면 위도 한 30도 정도 되거든요. 자,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 중위도 지역에서 우리 항상 부는 바람 배웠어요. 무슨 바람이죠? 30에서 60 사이에 부는 바람. 편서풍이에요. 편서풍. 이게 지도에 지금 편서풍이 나오잖아요. 편서풍 이렇게 부는 게 편서풍인데 태풍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도 30도 부근 정도가 되면은 이 편서풍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휘어지면서 진행을 하게 돼요. 휘어지면서. 태풍이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꺾여서 이렇게 편서풍 영향 때문에 동쪽으로 꺾여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거 하나 생각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태풍 지금 진행 방향이 이쪽이죠. 근데 진행 방향 보니까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이 있고 진행 방향의 왼쪽 반원이 있어요. 그 태풍은 지금 바람 방이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도는데 자,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을 위험한 반원이라고 해서 위험 반원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바람이 왜 세냐면 지금 바람 부니까 이렇게 불고 있죠.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는. 근데 편서풍이 이쪽으로 불죠. 맞아요. 편서풍 이쪽으로 부니까 이 위험 반원 쪽의 바람을 편서풍이 뒤에서 뒷바람으로 더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에 위험 반원에서는 바람이 세가지고요. 피해도 많아요. 반대로 자, 이 왼쪽 반원을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 반원이라고도 하고 뭐 안전하다 보니까 항해가 가능해 배도 띄울 수 있어서 가항 반원이라고 하는데 이 가항 반원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약해요. 왜 그런 거냐면 편서풍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가항 반원 지금 바람이 태풍이 이렇게 도는데 가항 반원이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편서풍이 딱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을 거의 멈춰주다시피까지는 아니지만 바람을 약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쪽 바람이 이쪽 부는데 편서풍이 이렇게 탁 맞바람을 해서 바람을 약화시켜주기 때문에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반원 무슨 반원이었죠? 안전 반원 혹은 가항 반원에서는 태풍 피해액이 적다. 바람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는 태풍 기억할 때 뭘 기억해요?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인 위험 반원은 바람이 풍속이 강해서 피해가 많고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인 가항 반원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바람이 약한 가항 반원 혹은 안전 반원은 편서풍에 의해서 바람이 약해가지고 어떻다? 바람도 약하고 풍속도 적고 피해도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물어볼 수 있으니까 플러스 요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태풍의 또 다른 명칭. 우리나라 이쪽이 여기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에서는 태풍이라고 불러. 근데 지역마다 그 태풍 열대성 저기압을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자 빠르게 외웁시다. 자 아메리카 쪽에서는 태풍을 다른 말로
허리케인이라고, 그러니까 열대성 저기압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요. 지도상에서 위치랑 이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메리카 부근에서 아메리카랑 또 카리브해라는 바다라고 있는데, 아무튼 아메리카 부근에서 허리케인, 그다음에 이쪽 오세아니아 부근에서는요 윌리, 인도양 부근에서는 사이클론, 아시아 지역에서는 뭐다? 태풍이다. 이렇게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 각각의 이름과 각각의 지도상에서의 위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풍, 인도양 지역에서는 사이클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윌리,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허리케인으로 불린다. 대신에 물어보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태풍이었고요. 그 다음에 홍수, 가뭄, 폭설이에요. 홍수는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비, 장마철 같은 경우에 비 엄청 많이 오면 발생하는 침수되는 그 피가 홍수고요. 하천 범람, 저지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이 일어나고요. 가뭄, 비가 안 오는 거죠. 맞아, 가뭄도 마찬가지로 식수, 물 부족, 농작물 피해,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고요. 폭설,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거잖아요. 겨울에 지붕이나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이면은 붕괴되는 이런 자연재해 피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지진과 화산, 앞에서 했잖아요. 판 때문에. 지진과 화산도 역시 자연재해잖아요. 근데 지진과 화산 이제 어떤 거를 주로 기억하냐면은 무슨, 이거 뭐라고 해, 이거를 환태평양 조산대, 이게 둥근 지역 환태평, 둥글어 가지고 환태평양 조산대예요. 이쪽 이걸 무슨 고리라고 했어요? 불의 고리. 판과 판은 경계에서 주로 지진과 화산이 활발한데, 일단 가장 많이 일어나는 쪽이 이쪽 환태평양 조산대 쪽에서 지진과 화산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어디였었어요? 아까 여기도 지진 화산 표시가 있네요. 맞아, 여기 아이슬란드였잖아요. 왜? 판과 판이 갈라지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니까. 여긴 또 왜 그래요? 여기도 지금 표시돼 있잖아요. 맞아, 여기 동아프리카 지구대였잖아요. 여기도 역시 판과 판이 갈라지는 부분. 이런 경계부에서 지진과 산이 주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들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이 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정된 헌법들, 그거를 대신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바로 헌법 제34조 안전권과 헌법 제35조 환경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보고 34조 이름이 안전권, 내용 보고 몇 조 환경권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아시겠죠? 먼저 안전권,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냥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건 한마디로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용 보고 34조 안전권이구나라고 보시면,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가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 바로 35조 환경권이죠. 요 내용 보고 이거 무슨 권이야? 환경권. 몇 조야? 35조.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두 조항 내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 딱 보면은 무슨 헌법이네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무슨 권이에요? 무슨 권? 환경권이에요. 환경권. 몇 조예요? 헌법 제35조. 앞에서 나왔죠. 환경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자연재해까지 끝입니다.